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남기는 울게 되는 한국사. 김재원 지음. 출판사 빅피시. 저물어 가는 조선과 일본의 야망. 흥성대원군의 조선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청나라는 영국이 부려댄 아편 더미에 깔려 영토까지 빼앗겼고, 일본은 미국의 흑선이 쏘올린 한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던 찰나 미국과 프랑스 군함 앞에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통상 수교를 거부하던 조선 역시 이 변화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873년 아침 성인이 된 고종은 명성황후와 함께 친정을 시작했고, 흥성대원군은 실각하고 맙니다. 권력을 장악한 명성황후 중심의 민시척촉은 흥성대원군 집권 시기 추진되었던 모든 정책을 뒤집어 놓게 되죠. 소원은 복구됐고, 경복궁의 중건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 또한 중지시키며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하는 세상에 대한 분석 없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추진한 반대원군 정책이었을 뿐이었죠. 확실한 철학과 방향을 세워도 시원찮았을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된 정책들은 오히려 나라의 혼란만을 부추겼습니다. 국가는 말라갔고, 재정을 채우기 위해 민시척촉이 선택한 방식이 매간매직이 됩니다. 이렇듯 무엇 하나 달라질 것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옵니다. 이는 개항이라는 국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초강력한 폭풍으로 바다 건너 일본으로부터 몰려오기 시작했죠. 변화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일본의 선택. 동아시아에서 변화의 파도를 가장 먼저 맞아 했던 나라는 청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몰고 온 건 영국이 되죠. 청나라는 당시 유럽 열강이 추구하던 자유무역이 아닌 제한된 무역 체제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폐쇄적인 무역 환경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영국 상인이 아닌 청나라의 공행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자유무역이 침해된다는 명목 하에 청나라를 공격하면서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죠. 당시 청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화력을 지녔던 영국은 청나라에게 가볍게 승리를 거두고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동아시아가 유럽 열강과 맺은 첫 번째 불평등 조약이었죠. 이후 청나라는 상하이를 포함한 5개 항구를 개항했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게 됩니다. 개항된 항구에서는 스스로 관세를 매길 수가 없었고, 영국인들은 청나라의 법을 따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나라는 이 시기까지도 변화에 무감각한 채 스스로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각국의 아편 전쟁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죠. 이를 청나라의 몰락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거대한 중국이 끄트머리 지방에서 벌어진 분란 정도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조선의 역사를 갈라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도 처음에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막부는 열강의 계속된 통상 요구를 거절했지만 1853년 6월 내쪽의 흑선이 도쿄 앞바다의 작은 항구를 정박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하게 됩니다. 사실 에도 막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유랑하기 시작했고, 하급 무사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죠. 나라가 망해갈 징조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자 막부는 과감히 선택해야 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세국으로 이어갈 것인가, 변화를 기회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개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개항이라는 작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던 세력이 일본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바로 에도 막부에서 소외돼 왔던 사스마, 조슈,
도사 지역의 하급 무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것은 사실 열강의 힘을 직접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미국에 의해 개항을 강요받은 이후에도 일본은 다른 열강과의 외교에 인색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스마번과 영국이 전투를 벌였고 영국의 강력한 화력에 사스마번은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또한 조슈번 역시 영국과 미국, 프랑스와 네덜란드 4개국 연합 한대와 전투를 벌이다 완벽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전을 경험한 하급 무사들의 머릿속에는 열강과의 전쟁은 곧 멸망이란 공식이 자리 잡게 되죠. 곧이어 이들은 열강의 무기와 배를 사다들이며 변화에 인색했던 막부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기에 몰린 막부는 1866년 프랑스의 도움으로 개혁을 실시했지만 상황은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868년 사스마, 조슈, 도사번의 하급 무사들은 막부 타도를 외치며 왕정 복구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메이지 유신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조선은 일본의 아래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적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의 번체제는 폐지됐고 군제를 개혁하며 징병제를 선포합니다. 막부 체제 아래 나름의 특권을 지녔던 다이모들을 비롯한 지방의 토호들은 급격하게 추진되었던 개혁의 피해자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이를 타개할 묘책이 필요했고 그 대안이 바로 정알론이 된 것이죠. 정알론, 1870년대 일본의 조선 침략론. 생각해보면 그리 낯선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넘어 대륙을 넘본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나요? 조선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거대한 풍파를 겪은 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열어젖힌 일본은 이번에도 내부의 분란에 몰린 시선을 밖으로 돌리려 했죠. 한편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일본의 신정부는 1868년 1월 자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주재의 각국 외교 공간에 이를 알리고 조선에는 대마도 번주를 통해 일본 천황이 외교 서열에서 조선 국왕 위에 있음을 전달하라 요구하죠. 1868년 12월 19일 일본의 사절단은 메이지 유신으로 왕정이 복구됐음을 알리는 서계를 부산 외관에 들여옵니다. 서계를 받아든 외관의 관료는 당황하게 되죠. 서계에는 조선에서 대마도 번주에게 준 도장을 찍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는 새로운 도장이 찍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존의 서계와는 전혀 다른 조선이 일본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 가득했는데 이에 흥성대원군은 끝내 일본 측의 서계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집요했습니다. 꼭 정한론이라는 침략적인 사상 때문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시작된 메이지 정부와 조선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었죠. 왕정이 다시 섰고 새로운 정부가 조직됐는데 이웃 국가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메이지 유신의 반기를 드는 지방 세력까지 등장하고 있음에 일본은 자국의 팔아먹을 시장까지 필요했습니다. 하여 메이지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조선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야 했죠.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일본은 양이와 관계를 맺는 야만국일 뿐이었습니다. 양이, 서양 오랑캐. 이때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정한론을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것, 바로 무력 사용이었습니다. 1869년 6월 메이지 정부는 스시마 도주의 조선과의 외교권을 회수하고 1872년 1월 외교 사절단이 동래에서 철수하며 부산 외관을 일반적으로 폐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1872년 9월 일본 외무성 외무대상 하나부서는 외관에 침입하여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외관의 명칭을 대일본국 공관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정식적으로 단절되게 되죠.
부산으로 들어온 낯선 일본의 배.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았던 조선과 일본은 1873년 9월 조선 조정의 요청으로 다시 교섭을 준비해 나갑니다. 이때 통상수교를 거부하던 흥성대원군은 실각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를 조선 개항의 기회로 여기게 되죠. 한편 일본은 대만으로의 출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대만에 군대를 이끌고 간다는 소식에 조선 조정은 요동치게 됩니다. 감히 일본이 청나라에 대적하다니, 이전의 청일 관계에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일본은 조선의 혼란스러운 심경을 간파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포착된 작은 동요는 양자 간의 기싸움에서 일본이 우위에 섰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한방이 됩니다. 이후 일본은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교섭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조선에 대한 포함 외교를 주장하는 건의서가 메이지 정부에 제출되게 됩니다. 메이지 정부는 건의안을 받아들이고 해군성과 협의해 조선으로서의 군함 파견을 결의하게 되죠. 1875년 5월 일본은 윤효호를 비롯한 제2정묘호를 부산에 파견하게 됩니다. 조선은 즉각 반발하며 군함 파견의 이유를 물었는데 일본은 계속 교섭이 지연되기에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러 왔다며 조선에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온 김에 조선의 해로 또한 함께 연구해 보려 한다라며 조선 연안을 탐측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조선인 관리들을 윤효호에 승선시켜 함포에서 발포하는 모습을 관람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힘이 이 정도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는 의도였죠. 이후 윤효호는 동해를 거쳐 남해를 탐측했고 연안을 돌며 시위를 하다 1875년 9월 20일 드디어 강화도 인근 난지도에 정박하여 담수 보급을 핑계로 강화도의 초지진에 침입하게 됩니다. 당황한 초지진의 수비병들은 일본군에 포격을 가하게 됐고 일본은 보복 포격과 함께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죠. 이어서 일본군의 잔인한 사격과 함께 약탈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이 이 사건의 책임을 조선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국기를 개항한 군함에 사격한 것은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었는데 일본은 국제법을 들먹이며 조선을 향해 운명이 없는 야만국이라 비하하기 시작하죠. 조선의 눈에 중화질서방 야만국에 불과했던 일본이 근대적 국제질서에 편입된 문명국으로 탈바꿈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일본의 큰 그림. 흔히 운요 사건이라 불리는 이 난리는 애초에 치밀하게 계산된 침략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일본 측 공사를 청나라에 파견해 조선 문제에 대한 협상을 끝낸 상태였죠. 두 나라 사이에 합의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조선은 청의 속국임을 명확히 할 것. 둘째, 조선의 내정과 외교는 자주에 맡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일본이 조선을 침공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도 군사적인 개입은 안 하겠다라는 뜻을 일본에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조선은 변화된 주변 나라들의 분위기에 잔뜩 위축되어 일본과의 교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를 회담 장소로 결정했으나 일본은 애초에 회담을 평화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1876년 2월 9일 일본은 강화도 앞바다에서 위협 발표를 이어나갑니다. 조선은 즉각 반발하여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일본과 이야기를 마친 청나라는 자국의 일은 자국이 알아서 해야 한다라며 강화도 문제를 대놓고 회피하기 일렀습니다. 고립된 조선이 일본에 맞설 방법은 없었고 결국 조선은 고종의 적극적인 개양 의사에 따라 일본해의 개국을 결정하게 되죠. 그렇게 조일소 조규,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된 겁니다. 대일본국과 대조선국 간의 조약이자 대일본 제국 황제 폐하와 조선 국왕전하 사이에 맺어진 이 조약은 그야말로 불평등했습니다. 또한 조선국은 자주국가라는 표현으로 청나라가 껴들지 않을 것도 명확히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산과 인천의 개항으로 부산 외관을 넘어 동해, 서해, 남해 곳곳엔 일본의 자금이 합법적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조선연안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측량할 권리를 얻었는데 사실상 조선은 해양 주권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해양 주권의 탈취는 경제적 수탈을 넘어 군사적 침략을 염두에 둔 일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곧 조일수호 조규부록과 조일 무역규칙으로 보완되게 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한 조선을 농락하며 더 큰 이권을 따내려고 한 것이죠. 일본 화폐가 조선에서 쓰일 수 있게 됐고 금속으로 된 조선 화폐를 일본의 종이 화폐와 교환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일본의 면직물이 수입되면서부터였는데, 즉 미면 교환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경제적 종속이 시작된 것이었죠. 부산과 원산, 인천이 개방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양국 간의 교류와 접촉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그간 너무 오랜 시간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죠. 서로 다른 인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었고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개항된 지역을 중심으로 두 나라 사이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문을 연 조선은 곧 다른 열강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조선과 일본 관계를 주의 깊게 지켜본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동아시아의 관계 맺음이 새로운 역사 속에서 다시금 쓰이려 하고 있었죠.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메말라가는 조선. 일본과 맺은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무장 해제된 조선은 연이어 밀려드는 조약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 내용은 둘째치고서라도 조약으로 말미암아 도래야 할 미래 따위는 예견할 겨를조차 없었죠. 물론 조선도 개항과 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조금씩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청나라고 밖이나 그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는 별개로 변화의 방향성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며 조선에게 질척대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청나라였습니다. 고작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아니 세계 중심에 섰던 그 나라였죠. 생각해보면 정근대 동아시아에서는 모든 것이 중국 중심이었습니다. 중화 사상 혹은 화이 사상으로 대표되던 동아시아적 사고는 정근대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의 외교 관계를 넘어 정치 관계를 구속시킬 정도였죠. 조선과 청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근대적 조약 체제 안에서는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속방이란 정치는 그 나라가 알아서 하지만 중국이 관리하는 영역 정도로 의미를 규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럽 열강과 미국은 여전히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이라는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을 일본이 파고들게 됩니다. 일본은 속방, 즉 속국이라는 개념을 만국 공법에 의거한 실질적인 종속관계, 곧 근대적 식민지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근대적 식민지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청나라는 여전히 조선을 속방이라고 여겼죠. 그러던 시기 청나라는 제1차, 제2차 아편전쟁에 패배와 동시에 대편 천국의 난을 겪으며 국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일종의 자강운동이던 양무운동마저 실패하며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속방이라는 구시대적 관계 맺음을 속국, 즉 식민지라는 근대적 종속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였죠. 큰형님이라 믿었던 청나라가 오랑캐로 돌변하는 순간
냉정하게 보자면 조선은 청나라와 크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구보다 기민하게 국외의 정서를 파악하며 조선의 변화를 바라마지 않던 일들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조선의 조정은 수천 년간 동아시아를 잠식했던 구시대적 질서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던 그때 조선에게 다가온 열강은 미국이었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로 조선의 문을 열려고 했던 미국은 흥성대원군의 강력한 통상수교겁으로 난간에 부딪히고 맙니다. 하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조선이 개항되자 1880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 1880년 5월 미국은 일본을 통해 조선과의 통교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일본의 중재에 의한 교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청나라의 이용장은 당돌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야 조선에 닿을 수 있다라며 미국을 설득하려 한 것입니다. 한편 청나라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부터 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트렌드에 맞게 조약 체제, 국제법의 근거에 공인받은 관계여야 했는데, 그래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답을 요약한 책이 바로 조선 책략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고 더불어 조선이 안으로는 부국강병을 일으켜야 한다는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책략을 받아든 조선의 군주 고종은 이 책을 기준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정해버리고 말죠. 고종은 미국과의 수교를 결정하고 청나라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걸 요청합니다. 청나라에게 자청해서 손을 내미게 된 것입니다. 허나 이 책은 그저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던 청나라의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외교 관례를 근대적으로 뒤바꾸기 위한, 정확히는 청나라가 열강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화려한 변신을 예고한 책이었으니까요. 큰형님이라고 믿었던 청나라가 한순간 오랑캐로 돌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청나라의 집착. 조선과 미국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의 정권을 쥐게 된 청나라의 이용장은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임을 조약에 명문화할 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어야만 했는데, 이는 조선을 위해서가 아닌 그래야 조선에게 더 많은 이권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청나라에서 기대한 역할은 그저 다리를 놔주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죠. 결국 조약에서는 속국이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조선이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은 대청의 속방이라는 별도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합의되게 됩니다. 사실상 미국이 무시해도 좋을 그저 허울뿐인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이후로도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집착은 계속되게 되는데, 청나라는 조미조약 체결을 위해 정권대사로 파견된 김홍집에게 청나라 군함 간판 위에서 북경 황제에게 3개국 고두례를 올리라 요구합니다. 거기에 더해 조선이 속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미조약 체결 시에 후견인 신분으로 청나라 담당관을 입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미국은 즉각 반대했고, 결국 미국과 조선 양국 간의 조약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거친 뒤에야 조선이 맺은 열강과의 첫 조약인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애초에 이런 간섭이 생기게 된 원인은 조선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손을 내민 순간 사실상 양국의 전통적인 관계는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조선이 손을 내밀었기에 청나라는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고, 조선에 대한 청의 외교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기,
조선엔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바로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청나라는 군란을 조사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고 조선의 외교를 넘어 내정까지 간섭하기 이르죠. 이모군란은 청나라가 조선을 식민지하려는 야심을 키워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공식적인 관계 맺음이 필요했고 그 결과물은 1882년 10월 4일 체결된 중국 조선상 민수룡 무역장전이 됩니다. 불평등의 끝판왕인 이 조약을 통해 조선 국왕의 지위는 청나라의 북양 대신과 동급이 되었고 조선이 청의 속국임이 명문화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청나라의 동의를 얻어야 외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외교권을 청나라에 위탁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청나라 군대의 조선 주둔이 공식화된 것이었는데 사실상 이 조약으로 조선은 청나라의 보호국이 된 겁니다. 말라가는 조선, 갈라진 조선인. 청나라 상인이 합법적으로 조선 내륙으로 진출하자 위기를 느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경제활동을 이어가던 일본의 상인들이 그들이었죠. 특히나 한양까지 진출한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의 이권을 하루가 다르게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뜨고 당할 일본이 아니었죠. 청나라와의 조약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1883년 일본은 조선과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바로 조일통상 장정이 됩니다. 이 조약을 통해 체국대우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고 이를 통해 일본의 상인도 조선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경제는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의 줄다리기 속에서 뜯기고 빼앗기며 점점 말라가게 된 것입니다. 한편 방향성 없는 상태에서 맞이한 근대적 외교관계의 연속은 조선 내 엘리트의 분화를 낳았습니다. 자금은 조선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두고 지식인들이 다양한 세력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앞날을 책임져야 했던 지식인 집단이 서로 반목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은 청나라만을 천하의 상국으로 떠받드는 척가파였습니다. 그들에게 청나라를 향한 사대는 너무나도 온당한 질서였죠. 그러나 고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고종은 조선이 이모군란을 거쳐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 조일통상 상종으로 자주성을 상실하는 동안 대한 세력을 찾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기 총으로부터의 독립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이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조선에서도 근대 문명은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 중이었죠. 일본의 젊은 관료들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왕래를 통해 개화라는 개념이 널리 퍼졌고 동시에 청나라의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또한 조금씩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부국과 강병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근대 기술과 경제 제도를 빠르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감화된 지식인들은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모였고 이때 조선에 개화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개화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개화의 속도와 청나라와의 관계였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근대 무용을 수용하자는 쪽과 지금의 속도로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변하는 곳 청나라와의 관계 청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었죠. 전자를 흔히 온건 개화파라, 후자를 급진 개화파라 칭합니다. 고종은 온건 개화파의 손을 들어주었고 급진 개화파는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김옥균 중심의 급진 개화파는 이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근대화를 빠르게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일본에 기대게 됩니다. 급진 개화파가 보기에 고종이 선택한 개화의 방향과 속도는 조선의 자멸을 앞당길 뿐이었습니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잔인한 세계 속에서 저물어가는 청나라에 기댄 온건 변화는 순진하고 낭만적인 구시대적인 판단이라 생각한 것이었죠. 이때 일본을 등에 업은 급진개합파가 기획한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 됩니다. 실패로 끝난 급진개화파의 3.1천하. 청벌전쟁이 발발하고 청나라가 조선에 주둔한 군대 일부를 철수시키자 급진개화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정국 연회를 기회로 온건 개화파 세력 일부를 살해하고 궁궐에 폭탄을 던져 고정을 압박한 것이죠. 전국의 주도권을 강제로 잡은 급진개화파는 3.1천하를 맛보며 조선의 자주권 확립, 문벌타파, 조세 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너무도 급했습니다. 청나라는 곧 군을 다시 파견했고 결국 급진개화파의 대부분은 죽거나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죠. 그들에게는 아직 청나라부터의 독립을 가능케 할 힘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최종 결정권자인 고종을 설득할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갑신정변으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엔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 건을 두고 당장 전쟁까지 벌일 수 없었던 양국은 애매한 조약을 맺게 되죠. 바로 조선에서 양국의 군이 즉시 철수할 것을 골자로 한 텐진 조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약의 핵심은 바로 다음 문구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해 청과 동일한 파병권을 갖는다. 이 문구가 일본, 청나라,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죠. 암살당한 왕후와 도망간 임금. 일본은 천일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 당시 후방으로 여겨졌던 동학도와 농민군의 봉기도 조선의 관군의 연합작전으로 와해되게 됐죠.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장악하고 조선을 넘어 대륙으로 가는 첫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죠. 바로 러시아가 됩니다. 사실 러시아는 19세기 후반 시점 조선 조정이 배척한 나라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에 의해 러시아 위협론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래서인지 조선의 개화파 인사 중 러시아에 주목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얀 얼굴의 낯선 이방인이었던 러시아의 접근은 제국주의 국가의 욕심과 그로 인해 팽창주로 치부된 것이었죠. 그러나 혼돈의 시대였던 만큼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조선은 이모군란을 겪는 과정에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세력으로서 러시아에게 관심을 보였고 1884년 러시아와의 수교를 체결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간 위협론과 달리 실제 러시아는 청일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늘 조선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청일전쟁 당시에는 오히려 청나라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제정서가 뒤집혀 일본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강화되면서 러시아의 동진 전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러시아는 청나라보다 일본을 경계하며 아시아에서의 이권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육지로서의 조선보다 부동항으로서의 한반도에 관심을 쏟게 된 겁니다. 일본이 요동을 점령하면 러시아는 연해주연 만주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반도를 강력하게 장악해야 했던 것이었죠. 일본의 요동 점령은 청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던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달갑지만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른 열강이 중국의 땅을 탐내는 걸 좋아할 나라는 없었죠. 다만 영국의 경우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밀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는 삼국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선을 거의 다 장악했다고 생각했던 일본은 요동에서부터 러시아에 밀리자 조선에서의 영향력마저 잃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선택한 극동에서의 전략적 변화가 조선 조정에 다시 태풍을 몰고 오게 된 것이었죠. 일본을 견제할 새로운 대안 세력, 러시아. 청일전쟁 직전, 일본은 조선에 상륙한 군대를 동원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조선의 농민들을 비참하게 살해했죠. 물론 이 과정에서 고종은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의 속내 중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을 듯한데 바로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통으로 삼킬 수 있겠다는 두려움 말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 갑오개혁이 됩니다. 심지어 이 개혁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기도 전인 1894년, 즉 동학도와 농민군과의 전쟁 과정에서 진행된 개혁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 추진기구였던 교정청을 해체하고 국군 기무처리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일본 주도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이때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으로 망명했던 계합파 인사들이 대거 일본의 위세를 이용해 조선으로 돌아와 일본식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청일전쟁 승전 이후 일본이 조선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 이외의 대한 세력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가 요동에서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삼국 간섭을 주도하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죠. 조선의 관심을 알아챈 러시아는 일본 견제라는 공통분모를 발견하며 조선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게 됩니다.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러시아 공사 카렐 이바이노비치 베베르였습니다. 베베르는 고종을 비롯한 명성황후와 개인적 친분까지 단단히 하면서 양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죠. 고종과 명성황후는 그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됐고 러시아의 진위가 조선 침략이 아닌 일본 견제라 확신하며 러시아에 기댄 외교 관계를 재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명성황후와 베베르는 긴밀히 접촉하며 한러 관계의 핵심 축이 됐고 이어서 조선 조정 내에 친일 인사를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친일 성향의 관료들은 물론 특히 일본 공사관과 가까운 사이였던 박영우의 실각은 엄청난 파장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한 대일 성향의 관료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베베르의 적극적인 행동과 이에 따른 조선 조정의 변화는 자칫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의 결과를 확인한 러시아 정부는 도를 넘어선 욕심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진 않았죠. 즉, 일본 세력이 확장되는 것은 싫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한다는 오해를 사긴 싫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조선이 자주권을 가진 중립지대이길 바랬던 것일 뿐 그 이상의 군사적인 충돌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삼국 간섭 때문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요동반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기종 배상금 2억 량에 추가로 3천만 량을 얻어내고는 추역적으로 물러나야만 했으니까요. 물론 3천만 량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당시 일본 정부 수천 년치의 세비였을 정도로 컸지만 꿈에 그리던 대륙 땅 요동을 포기해야만 했던 일본에 러시아는 원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껏 전쟁까지 하면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놨더니 원수의 나라가 조선과 친근한 만남을 이어가는 꼴을 일본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조선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야만 했는데 이때 일본이 주목한 인물이 바로 명성황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국인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파렴치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대인 것이죠. 불타버린 경복궁과 산화한 조선의 왕후. 사건은 1895년 9월 당시
이노우에 가오루를 대신해 일본 육군 중장 출신 미우라 고로가 새롭게 부임하면서부터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미우라는 조선의 입국과 동시에 공사관 직원들을 새롭게 구성하고 왕후 암살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왕후를 시해한 후 이를 흥선대원군과 조선인 훈련대의 반란으로 꾸민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운명의 10월 8일 새벽, 경복궁의 서쪽 추성문으로 들어온 일본군과 일본의 낭인들은 왕후를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고종은 실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되죠. 고종은 즉시 미우라 공사에게 일본 군대를 해산하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미국 공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발빠른 일본의 낭인들이 왕후 처소에 진입하게 되고 처소에 있었던 고종은 일본 낭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일본 낭인들은 고종의 어깨를 밀치고는 조선의 궁녀들을 폭행하며 왕후를 찾기 시작합니다. 국내부 대신이었던 이경직이 왕후를 구하기 위해 낭인을 막아섰지만 결국 낭인들의 칼에 두 팔이 잘리고야 맙니다. 폭행을 당하던 이경직도 도망가려 하자 낭인들은 고종이 보는 앞에서 이경직에게 총을 쏘고 결국엔 칼로 찔러 죽여버리게 되죠. 이후 낭인들은 왕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궁궐의 여성은 모조리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다 잠시 정신을 잃었던 고종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후에 피 묻은 흰옷을 입은 어린 세자빈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가 몸을 피해 숨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순간 낭인들은 세자빈 가슴에 칼날을 겨누며 왕후가 있는 곳을 추궁하지만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한 세자빈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아침 6시, 왕후를 찾던 일본의 낭인들은 널브러져 있는 시신 중 하나가 조선의 왕후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허무하게도 흰 속옷만을 입은 상태로 조선의 왕후는 치욕스럽게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왕후의 시신을 확인한 일본 공사 미우라는 증거 인멸을 위해 급히 화장을 지시하게 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날의 진실. 고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의해 경복궁이 구금됐고 내각의 주도권은 다시 친일 성향으로 대거 교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김홍집, 유길준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인사들과 우범선 등의 훈련대 장교들은 이미 을미사변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배일 성향의 관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즉 정권 교체를 위해 을미사변에 참여한 것이었죠. 물론 이들이 왕후의 죽음까지 예상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은 러시아로 기울어진 조선의 외교 전략을 일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여긴 것이죠. 을미사변은 조선과 일본 간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약소국 조선이라고 해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중요한 열쇠를 가진 나라의 왕후가 시해된 거대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불과 몇 년 전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신흥 열강 일본에 의해 벌어졌으니 이를 바라보는 주변 국가의 눈초리는 매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을 추적할 만한 조선 측의 단서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을미사변이 가장 치욕스러운 점이기도 합니다. 조선은 왕후가 죽었음에도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물론 사건의 진상 파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대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일본은 어떻게 멀쩡히 조선 조정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왕후 시해를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 사건은 조선인에 의한 반란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반란 사건의 배후는 대원군이어야만 했죠. 결국 이 거짓된 사실은 조선의 군부 대신의 입을 통해 진실로 둔갑하게 됩니다.
대원군이 일본의 낭인들을 시켜 민비를 살해했다 라고 언론에 의해 호도된 것이었죠. 친일 인사로 완전히 장악된 조선의 내각은 왕후를 서인으로 폐위하는 조선을 고종의 명의로 발표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왕후 시해에 일본 공사관이 개입되어 있음이 드러나자 조선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열강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돈을 넘은 일본의 만행을 향한 비판이기도 했지만 일본의 야욕에 맞서는 일본의 견제이기도 했죠. 도망친 조선의 왕, 새 판을 짜다. 열강이 움직이자 실각했던 배일 성향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김홍집 내각을 뒤집은 후 고종을 경복궁에서 탈출시키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성공했다면 고종은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할 계획이었죠. 이러한 계획이 실패하고 얼마 뒤인 1896년 2월 2일 고종은 끝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조선 왕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낸 어드미럴 코를린 로프호를 인천항에 입항시키고 러시아군을 조정에 상륙시키게 됩니다. 일본을 강력히 견제하기 위한 고종과 정동파가 선택한 특단의 조치였죠. 그렇게 2월 11일 러시아 해군의 호위 속에서 고종과 순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무사히 탈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관 파천이 되죠. 아간 파천이 성공하자 고종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즉각 친일 성향의 관료들을 전부 면직하고 일본은 체포하도록 명합니다. 그렇게 김홍집, 어윤중, 정병환은 흥분한 군중에게 살해됐고 육일준, 조희연, 우범선은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도했던 왕후의 폐서인 조직은 취소되게 되죠. 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이토록 숨가쁘게 내달리던 조선은 다시 한반도에서의 열강 간의 균형추를 맞추려 시도하게 됩니다. 기울어진 일본에서의 추를 러시아 쪽으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더불어 고종은 변하는 세계 정세를 적응하기 위해 드디어 홀로 서기를 강행하게 되죠. 대한제국이라는 얇디 얇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말입니다.